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상한 사람은 꼭 한 명씩 있는데 혹시 없다면 그건 바로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일까요? 우리 팀 멤버들이 뭐 그렇게 나 안 이상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진 않잖아요. 다 좀 약간 저희도 이제 서로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뭐 아니 왜 다들 진짜 무슨 다들 죄 지은 사람처럼 머리들을 지금 봤어요? 자, 우리 정도면은 뭐 범죄자는 아니니까. 아니 진짜 네. 머리를 다 조아렸다?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도 계속 숙이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팀장님 와. 고개 드세요. 우리 뭐 부끄러운가? 응? 참.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누구나 알고 와, 있는 것 이거를 같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내가 나를 모르는. 그렇지. 아 이게 좀 부끄러워서 그냥 네 로고송만 열심히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상한 존재. 우리 왜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오늘 출연하실 작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의 말로 만나볼게요. 나에 대한 이해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추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타인의 욕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맞춰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사회가 좋은 것이라고 강제로 만들어준 기준과 자신의 진정한 취향 및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살다가 문득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회복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방구석에서도 가능한 이런 여행은 좋아합니다. 꾸준한 행복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심리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마음과 마음의 대표 원장님이자 5년 만에 단독 저서를 쓴 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송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는 책을 갖고 4차 활동 들어간 송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아이돌 하는 것처럼 이거 빗대가지고 제가 자기소개를 하기 때문에 막 풍선도 막 흔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저번에 그룹으로 나왔다가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번에 싱글 앨범 네, 싱글 솔로 앨범 네, 솔로로 나왔죠. 나오셨군요. 네. 네. 외관적으로 저는 뭐 페이스북으로 진즉 봤습니다만 오랫동안 고수해 오셨던 긴 머리가 예. 아주 단정하게 됐죠. 아주 이제 짧아졌습니다. 어떤 심경의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 싫다. 이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요조 씨하고는 지금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예전에 톡투유 프로그램 네.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 프로그램 종영한 다음 날 잘랐어요. 네. 그때 좀 느낌이 어땠냐면 네. 다들 거기 그 게스트분들 무슨 책 내시고 연구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머리 긴 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씩 들어서 괜한 열등감에 진짜 깎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요? 그 다음날 잘라버렸어요. 이 헤어스타일이 방송용이었던 건가요? 그럼? 그래서 방송 중에는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게 거기서도 자르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뭐 이미지 기껏 만들었는데 또 자르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안 자르고 있었는데 네. 그 종영하자마자 자르고 제가 그 이후로는 방송 출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후에는 계속 안 기르시고 그럼 이 짧은 물론 커트머리로 그 사이에 한 번 또 묶고 다시 한 번 또 자르고 기르고 한 3번 반복했을 거예요. 네. 예. 네. 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선하네요. 저는 계속 이제 기사 검색이나 네.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그 말총머리로 네. 검색이 나오고 약간 그게 혹시 유주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약간 김전일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볼살이 통통한 게 조금 그렇네요. 안경도 약간 김전일이 쓰는 안경. 예. 같고. 김전일은 눈알이 커서 그런 거지 안경은 안 쓰고 있을걸요? 아 그런가요? 안경 안 쓰나? 네네네. 아,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닮았다. 김전일 닮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아니, 적 생전 있으신가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서두가 긴데 그냥 바로 프로필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방송 출연하시고 라디오도 나오셔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청소년 및 수면 전공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9년 전 MBC 무한도전에 긴 머리 휘날리며 짠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표정 없는 표정으로 멤버들의 성격과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단숨에 무한도전 레전드가 되셨는데요. 마리텔에서는 게임 중독 사연자에게 톱해요 미드래요 정글해요라고 묻고 눈앞에서 계정 없애드릴게요 이런 공포 발언을 내뱉기도 하셨죠. 이후에 JTBC 김제동의 톡투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유주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고 위험한 마음 이외에도 다수의 라디오에서 활약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순정 만화 마니아시고 만화 전문 잡지 윙크에 정신과에 대한 소개와 여러 상황 속의 마음을 분석하고 쉽게 알려주는 순정의라는 만화를 직접 연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의사 밴드 에이사이드의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맡고 계신 근데 그 밴드가 이제 해산된 지 오래돼서 네. 예, 요즘은 그냥 혼자서 방구석 기타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타도 치십니까? 저서도 여러 권인데 위험한 심리학, 위험한 관계학, 가족 심리백과 등을 집필을 하셨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마음과 마음의 대표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프로필 정말 길죠. 다양하고. 만능인 사람들을 너무 자주 모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왜 이렇게 다 잘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약간 이런 분한 마음이 들다가 이제는 좀 그런 분들을 연속 모시니까 좀 심드렁해지고 그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뭐 또 한 명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익숙해집니다. 예, 지금까지 뮤지션 겸 작가 겸 서적 발행인 겸 서점 대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책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요? 소설가 겸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네. 책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나라는 이상한 나라. 제목 재밌죠? 아, 제목 진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지었습니다. 와. 이거 제목 없어요? 제목 막 그러다가 정말 순간적으로 탁 떠올랐는데 무슨 다른 특별한 개념이 있어서 그러냐 그냥 아재 개그 하는 느낌으로. 아, 그렇습니까? 원래 아재 개그는 운율을 맞추는 거죠. 라인 맞추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아재 개그면 정말 성공이에요. 네. 제목 들을 때 정말 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일단은 재치 있는 반복이 좋고 네. 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나요? 나라는 게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어떤 왕국처럼 넓고 네. 그 안에 내가 못 가본 영토가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딱 와닿아가지고 참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아요. 리듬감 사는 제목 중에 세 단어로 끝나기 힘든데 좀 길어야 그게 운율이 사는데 세 단어인데 나라는 이상한 나라. 이 제목이 좀 문제가 네.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치면은 검색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만 자꾸 검색이 돼서 네, 좀 불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쪽이. 그렇구나. 네. 굉장히 완벽한 제목인 줄 알았는데 네. 100점은 아니고 한 2점쯤 까야 되는. 네, 그리고 책으로 들어가도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아하.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제목 이제 출판사에 보냈을 때 편집자분은 저처럼 이렇게 막 박수를 치셨겠죠? 편집자하고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사실. 그래요? 왜요? 편집자는 나란 사람이란 제목을 완전히 들이대고 이걸로 합시다 하고 나란 사람. 네. 나란 사람? 이번만큼 내가 절대 양보 못한다. 나란 싸워가지고 사람보다 나라는 만들었죠. 이상한 나라가 훨씬 나은데. 근데 유주님 이거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그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심리 에세이, 네. 심리책 뭐 이런 그런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에게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책들을 뭐 많이 읽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약간 반전문가처럼 나는 이런 성격이고 나는 좀 이런 타입이고 나는 좀 약간 뭐 우울증기가 있지만 뭐 약간 이런 식의 막 의사처럼 진단까지 막 내려가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어떤 정리까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송 원장님 책이긴 하지만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막 되게 막 커다란 기대를 가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막 시트의 첫 줄에서부터 뭐 연애하고 싶은 글이라고 막 네, 정말 쓰시고. 글하고의 연애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글하고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법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고 네. 또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오늘 오. 아주 코멘트가 다 예술이신데요. 저도 근데 되게 칭찬이 다들 막 아라리.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어슴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내 안에 정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구나.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다. 근데 얘네가 좀 그렇네요. 노래 가사에도 있는 흔한 생각이었구나. 거기까지는. 근데 얘네를 좀 다스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그걸 소인격, 하부인격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 하부인격들이 사용하는 기술들, 기제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요령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하고 있던 생각인데 조금 더 맑게, 좀 자세하게, 좀 명확하게 뭘 잡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거 예.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 책은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네. 사실 이 책을 갖다가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일 수 있고요. 네. 그중 한 반 정도는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은 제가 만들어서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쉽게 쓰여져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만든 얘기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이걸 초점을 맞출 때 이 얘기를 어떻게 배열을 해서 나라는 사람 내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예, 뻔히 아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부터 그러면은 송 원장님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1부는 나 들여다보기 연습으로 나의 마음, 본능, 욕망 등을 다루고요. 2부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로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나와 관련된 타인과의 관계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3부는 마음의 영토를 한 뼘 더 넓히려면인데요. 나하고 관련된 다양한 관계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1부부터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1부는 나 들여다보기 연습.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 네. 본인들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이제 유주님이 좀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찔리긴 하는데 저는 저를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뭐 한 줄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뭐 뭔가 이렇게 좀 자존심 강하고 되게 칭찬을 갈구하는 고집쟁이 영감. 그게 네. 다인가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요? 뭘 또 정말 그게 다인가요? 유주님은 어떠신데요? 네? 자신을 잘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난 날 모르겠어. 저 끝. 원장님께 분석을 방금 그 얘기에서는 네. 자존심하고 칭찬을 갈구한다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칭찬을 갈구하거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없는데 네. 영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본 마음이 살짝 드러나 버린 순간이에요. 아, 그렇죠. 왜 영감이지? 왜 본인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노인은 자존심을 강하거나 칭찬을 갈구하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그쪽 부분을 잘 캐고 들어가면 본인이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 왜 영감 제가 설명하기도 참 그런데 유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제가 영감인 이유를? 그렇죠. 제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네. 아니, 방송 진행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저희랑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혼자 되게 옛날에 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되게 영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자기의 어떤 받아들이셨군요.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들을 때부터 그냥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영감님 이러는데 그렇지 뭐 예.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건 좀 다른데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칭해주는 내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하여튼 자기를 아는 건 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열쇠가 되는 건 맞아요. 왜 영감이지? 저 사람들 보기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이길래 그렇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걸 선뜻 받아들이지? 예. 그런 게 있죠. 방금 아까 전에 저기 중국집을 갔는데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저기 중국인 메뉴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네. 왜 이걸 왜 나한테 왜 갖다 주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 거울 보면서 아닌데 지금 그러면서 왔는데 근데 이런 그러게요. 것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기 큐감이잖아. 그냥 메뉴가 지금 한글로 써 있는 메뉴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니, 이렇게 그러면 곧장 그렇게 주신 거. 죄송합니다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하튼 이제 저처럼 네. 어쨌든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몰라도 사람마다 다 자기를 설명하는 어떤 자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나 들여다보기 연습에서 던지는 질문 자체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정확한 거니 얼마나 너는 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하는 거니라고 묻는데 선뜻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원장님께서 영감이라는 단어에 그게 열쇠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약간 뜨끔한 게 내가 영감이라고 남들이 부르는 것도 끄덕이고 나도 내가 영감인 것 같은데 왜 영감이지? 라고 하니까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그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더 심오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내가 나를 안 들여봤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좀 자기가 가진 자아상이 정확한 건지 그리고 아닌지 이거 좀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방법 이런 거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들여다보는 방법이 참 너무 방법이 많아서 정확히 하나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제일 쉬운 방법 같은 건 방금 한 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부르는 별명이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야 네가 보기엔 내가 성격 어떤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내 머리에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잘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꼭 저 불교에서 화두 잡듯이 잡고 그걸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핵심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자아상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라고 하기가 정말 쉬운데 네.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씩 확장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영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영감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많잖아요. 자기 영감이란 말도 1970년대 이후엔 잘 안 쓰이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70년대 영감이란 건 나한테 어떤 의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미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걸 하나하나 추리다 보면 공통적인 어떤 테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또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영감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실 수도 있고 자기 아는 지식에서만 얘기를 해봐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위신이나 체면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영감이란 이미지가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들어맞게 그런데 또 한편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별명을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별 생각 수도 없이 그냥 있고. 툭 던졌는데 네. 내가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뭐지? 이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또 드네요. 이거를 이런 거 사실 저는 유희라고 생각하거든요. 놀이라고 생각해서 유희. 만약에 저보고 저기 저쪽 북유럽인 스타일로 생기셨어요라고 그래도 네. 저는 그래? 그러면서 앉아서 저 사람 도대체 날 뭘 보고 북유럽인이라고 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진지하게 뭔가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한테서 더 이상 이미지가 안 나오면 전 버려요. 하지만 그걸 갖고 저 혼자 머릿속에서 노는 작업 정도는 해보죠. 유희라는 말이 아주 콕 들어오네요. 네. 이게 남이 뭐라고 부르건 간에 결국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는 내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책에서는 그거를 또 지능으로도 한번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적 성찰 능력이 지능의 일종이다라고 하는데 되게 와닿았거든요. 이 지능을 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저도 네. 이 이론 실제로 제가 실행을 잘 안 해봤는데 네.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뭐 10개에서 11개 정도 지능으로 나누게 되는데 뭐 수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악하고 미술하는 능력도 따로 변수로 둡니다. 그리고 뭐 좀 재밌다 싶은 게 자연 탐구 능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동물 같은 거 보고 관찰하고 싶고 곤충 관찰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능력 다른 변수로 치고요. 자기 성찰 능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다른 변수로 돼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엔 더 분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을 갖다가 네. 하나하나 언어나 아니면은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 내부의 변화에도 예민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능이죠. 자기 성격이 어떤 모양인지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또 그 변화도 이렇게 예. 실시간으로 체크를 그렇죠. 할 수 감정에 있고. 예민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살짝 기분이 나빠졌는데 그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제가 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유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저 혼자 노는 거예요. 저 사람 약간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럴까? 물론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할 거지만 왜 안 좋지? 저 사람 생긴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환자 보다 보면은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상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딘가 불쾌해요. 그러면 저 혼자 네. 추리하는 거죠. 왜 그럴까? 예전에 기억나는 분 한 분이 저를 갖다가 그 해고시켰던 상사분의 그 손버릇을 똑같이 해요, 이분이. 하면서 이렇게 짚는 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동안 계속 불편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공부를 계속 하시고 전문 지식을 알고 계시는 원장님조차 예.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기분이지?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걸 관찰하기 전에는 그 모르죠. 불쾌함의 원인을 모르는 거군요. 예. 이거를 이렇게 관찰을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들여다본 후에야 저 사람이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나의 내 옛날 문제구나. 다른 에피소드 예. 때문이구나 알게 그렇죠. 되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전처럼 불쾌해 보이진 않겠고 아니요, 불쾌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 탓을 하게 되진 않겠군요. 그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고 조심해야지. 저분 오면 나 열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일부러 잘해주죠. 그리고 뭐 특별한 사감정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를 관찰하는 능력을 못 키우면 괜히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다가 예. 나도 모르게 예. 실수를 할 확률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어디 가서 이거를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사실은 저희가 막 분노하고 화내는 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데서 화가 난 건데 네. 그걸 비슷한 사람한테 하는 건 너무 많아요. 뭐 집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하고 싸우고 와서 약간 그 비슷한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참 많고 네. 그 다음에 회사 상사한테 많이 덤비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대개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연배 사람들하고 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회사 상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군요. 자기를 관찰하는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책에 몇 가지 이제 기술들이 설명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가방 속 소지품을 네.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네. 그런 방법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 이제 저희는 책 읽으면서 네. 이제 시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독서 토론을 미리 한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서로의 이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네. 근데 장 작가님은 녹음할 때 항상 그 검은색 그 백팩을 메고 오시는데 네. 네.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라고 여쭤봤죠. 근데 되게 별거 없는 게 사실 그 백팩을 들고 오는 이유는 뭘 담아오려는 용도보다는 녹음 끝나고 집에 가다가 마트에 들러가서 캔맥주를 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가방 안에 주로 든 건 질소가 주로 들어있습니다. 네, 장 작가님한테 저 가방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뭘 챙겨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오늘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주전부리랑 맥주를 담아가기 위한 용도였던 장바구니시거든요. 장바구니였습니다. 가까운. 네. 그리고 항상 빼먹지 않는 게 또 뭔가 우리의 소지품 중에서 그것도 또 여쭤봤었는데 챕스틱이요. 항상 입술이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챕스틱을 늘 챙겨가고 뭐 이렇게 어지간한 집에서 조금 멀리 갔을 때 뭐 한 50m 거리까지는 챕스틱 안 들고 있으면 돌아가요. 50m 넘었다. 그럼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하나 사고. 네, 하나 사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냥 대놓고 이상하네요. 그쵸, 좀 이상하죠. 네, 대놓고 이상한데. 네, 좀 이상하죠. 아, 근데 뭐가 이상하다라고 콕 집어서 네, 얘기하기가 너무 이상한데 딱 짚기도 좀 그렇고 좀 실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챕스틱 입술이 갑자기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아요. 챕스틱 발라야겠다. 지금 눈앞에서 바르고 있다. 네. 아, 정말. 유조님은 뭐 가방에 늘 갖고 다니는 게 뭐 어떤 건가요? 아니, 지금 당신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 더 할 거예요. 뭐가 좀, 이걸 어떻게 봐야 저의 될까요? 어두운 신년이 네.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런 것도 생각하실 때 그 보통 일단 립스틱은 원래 남자들 립스틱이래. 립스틱. 어쨌든 그 스틱은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게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네. 남들한테 얘기해 보면 너는 그걸 왜 그렇게 들고 다니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별거 없어. 노트하고 저 휴지하고 볼펜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휴지를 가방에 넣어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는 아직도 노트 쓰냐? 지금 세상이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술을 갖다가 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술을 위해서 가방을 들고 간다면 좀 이상하고 술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재활용해야 되지만은 비닐에 싸야 제맛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닐에 캔맥주 넣고 거기 안주 두세 개 이렇게 싹 박아주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야 봐가지고. 근데 그래야 술맛 또 더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세 캔은 비닐봉지에 괜찮은데요. 한 네. 8캔 하려면 저기 백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니실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저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되게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저의 자아상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관찰하는 법을 할 때 그 기술을 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좋아하는 음식 3가지로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네. 라는 그런 요령을 전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냥 나는 뭐 볶음밥이 좋다가 아니라 라면이 좋다가 아니라 무슨 브랜드의 무슨 라면 네. 뭐 이렇게 언제 어떻게 먹는 라면 이렇게 꾹 찾아가다 보면은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렇게 뭔가 요청을 받을 때 제가 하는 말이랑 좀 닮았어요. 뭐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자기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들, 학생들한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자녀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소설가들한테 가끔 오잖아요. 그런 요청이. 그럼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제일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가 양서 목록 정한 거 그거 1권부터 끝까지 읽으라 이거보다 내가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쭉 훑어보다가 무슨 책을 하나 읽고 난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거기서 어떤 작가의 책을 좋아하고 그 작가가 어떤 시기에 썼던 책 또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책, 어떤 스타일의 문체가 있는 책 이런 걸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발견하는 게 그냥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취향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자기의 욕망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형태를 갖춰서 드러나느냐에 있거든요. 적어도 정체성이 확실하려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의식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는 거 뭐 좋아해? 무슨 옷 입는 거 좋아해? 뭐 어디 가는 거 좋아해? 뭐 요 정도 선에서만 해보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해보면은 뭐 좋아하니 자체가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의 뭐 많을 것 같아요. 예, 고기요. 고기 뭐 소고기요. 소고기 뭐 그 뭐 햄버거 패티요. 햄버거 어디? 그 제가 이거 듣는데 한 2달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지적인 장애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심지어는 거죠. IQ 130 이상의 저 명문대생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해도 뭐 어디 놀러 가볼래? 너한테 돈 주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되게 돈 주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저금이요. 뭐 아니면은 뭐 집 살게요. 차 살게요. 그럼 제가 집 어디? 몇 평짜리? 아니면은 차는 어디 거 뭐 슈퍼카?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도 거의 못 따라와요. 그냥 비싼 차라고 그러죠. 가끔 정말 20대 때 생각이 나는데 외모는 너무 멋진데 조금 그래가지고 약간 그 외모에 반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할수록 대화를 할수록 매력이 쭉쭉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답이 계속 약간 이런 대화가 오가면은 야, 저 사람 진짜 매력이 없다. 뭔가 그게 아마 원인이 어떤 그 사람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깊이가 사실은 그 나이 때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자 쪽으로 국한시켜서 여자 쪽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뭐 좀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잘 모르고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없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이것도 제가 만나는 내담객이지만은 명품 얘기를 갑자기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정말 명품의 상세한 라벨부터 시작해서 가격 언제 세일하는지를 막 상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같은 또래 남자들 보기엔 얘 왜 이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건전한 부분이에요. 되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자기 또 앞길을 찾아낸 친구를 제가 몇 명 봤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고 남자들도 뭐 좀 진지한 얘기하면 몰라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손흥민 축구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지금 몇이고 뭐 어떻게도 떠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거기서부터 되게 정체성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책 이게 뭐라고 송영석 원장님과 나라는 이상한 나라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좋은 대학, 대기업, 자기관리와 결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은다.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인 겁니다. 나를 속박하는 관계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조금 불편해도 내 소신껏 살기 위한 자기독립 심리학 책.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인 겁니다.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저는 책 읽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지점이 네. 이 감정의 수치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감정의 수치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치화하는 작업도 저는 이제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네. 예, 더 약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닿지 않았던 네, 것 같군요. 네. 아니,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약간 돌뿌리에 걸렸을 때 네.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그 신경이 돌뿌리에 집중되고 나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없지 하는데 또 다른 뭔가 좀 이렇게 나의 슈퍼 에고가 예. 초자아가 너 돌뿌리는 한 65구 한 80짜리 90짜리 운 나쁜 게 있는데 이건 65 정도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잉 싫어 저리 가봐 그러니까 돌뿌리 때려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게 싶은 비단 감정의 수치뿐만 아니라 예. 감정이 아닌 것의 수치도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를테면은 형서가 잘 지내? 반갑다. 너 요즘 바쁘지? 그러면 내가 바쁜가? 내 지금 이 정도가 바쁜 건가? 약간 나의 바쁨의 예. 수치 그렇죠. 또 너무 어렵고 예. 제가 아플 때도 이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나? 아니 조금 더 참아야 되나? 이거 꾀병인가 아닌가? 약간 그렇죠. 나의 어떤 고통의 예. 수치화? 또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데 감정의 수치화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드는 사실은 굉장히 극한 고통을 앓는 사람이나 이럴 때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 떠올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이 무조건 뭐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여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러는데 네. 지금 그래서 마음도 좀 울적하고 불안하고 그러세요? 그럼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상상이 가요. 그런 대화 되게 얄밉게 해요. 또 그것도.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편하세요? 그럼 편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신 여기서 지금 편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없으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럼 끄떡끄떡하죠. 네. 그러면 솔직히 이 방에 있는 것보다 당신 저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솔직히 여기 병원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집에 가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예. 그럼 집에 가서 서 있는 게 더 편하냐? 눕는 게 더 편하지? 눕는 것보단 자는 게 더 편하지? 그럼 당신 누워 자는 게 제일 편한 거 제로라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얼마나 불편한 거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분이 그때 약간 당황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숫자를 정확하게 매기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수많은 범위의 불안과 우울 감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꾀병처럼 너무 괴롭다고 할 때도 제가 뭐라냐면 네가 상상하고 네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경험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은 비교해보자. 그럼 남들 하는 거 싫으면 네가 여태까지 겪었던 것만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순위를 매겨요. 그럼 이 친구가 제가 15살 때 겪었던 그 고통에는 만점이죠. 만점. 그럼 지금은 이건 한 100점 정도 되죠. 그럼 그때보다 어쨌든 좀 가볍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기 위한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이쯤 치겠구나 내가 최악이었을 때가 그때 얼마였고 최저였을 때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그래 한 80 쳐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막 75점, 74.9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얘기죠. 근데 저는 모호하게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문제인가? 저만의. 이게 일종의 어떤 자기 객관화 능력을 키우는 뭐 그런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요 다음에 나오는 요령도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이거 한번 써볼까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자기 의견을 두세 줄 정도 짧은 문장으로 쪽지에 쓰고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뭐 철수라든가 뭐 영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바꾼 문장으로 읽어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또 자기가 그 주어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뭐 김부장 뭐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라라는 거였는데, 이런 방법을 써본 사람은 뭐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안 써봤거든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이거 페이스북에서 아주 네. 이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네. 어떻게요?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1년 전 오늘, 아, 2년 전 오늘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을 불시에 빡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걸 보면 이런 자기 객관화가 그렇죠. 예, 되게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고. 주어가 바뀌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때 시간 감정이 때문에. 지금 네, 계속 네. 있는 건 아니니까. 제일 간단한 형태가 일기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10년 전 일기 다시 읽어보면 얘는 이때나 지금이나 고민하는 건 똑같고 뭐 생각하는 것도 맞아. 똑같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막 말을 뱉거나 지금 막 글을 썼을 때는 분명히 뭐가 지금 머리에 락이 걸려 있냐면 나는 지금 괜찮아. 난 지금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 디펜스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내 말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다 정당성 있어 보여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지나가서 읽어봐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책을 이번에 개정하느라 작년에 한번 다시 써봤는데 제가 읽으면서 내내 그랬어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독하게 하니? 말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어떻게 듣겠니? 그런데 이거 다 책 처음 냈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몇 년간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개정할 때쯤 되니까 그게 이제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옛날 일기를 못 읽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한 몇 주 읽다 보면 얼굴이 막 확 달아올라가지고, 야, 옛날 일기 강제로 읽으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고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문 아이디어를 원장님께서 이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그 굉장히 변태적인 아이디어인데 원장님 입으로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네. 그 사람이 행동한 걸 갖다가 다 찍어서 온 화면을 갖다가 다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 장면 눈을 강제로 뜨게 해서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재확인하게 만들죠. 이것도 좀 대놓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요. 간간히 다른 사람의 평가도 좀 들려주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나름 생각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그 중에 한 에피소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스토리라는 건 혹시 뭐 픽션을 구상을 하시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전 네네. 픽션 잘 짤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 지옥을 디자인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지옥입니다. 정말 괴로운 지옥일 것 같습니다.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뭐 막 불구덩이에서 꼬챙이에 꿰이다 보면은 그래도 저 방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겠지만, 그 비디오 카메라 있는 방, 그 영상이 있는 방에 가면 불구덩이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놓고 카메라가 앞에 있어도 나중에 내가 촬영된 거를 다시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렇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 촬영된 것을 억지로 봐야 된다라고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고통. 그래서 이쪽 제가 생각하는 지옥의 룰은 내가 저걸 받아들이면 지옥이 아니게 되고요. 내가 저걸 못 받아들이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움직이는 지옥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해탈이 가능한 지옥이군요. 그렇죠. 나의 어떤 잘하면 해탈이 되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네요. 수리 좋은데요? 네. 우리가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게 해탈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그 심리적 방어를 쌓아 올린 것이 곧 사회적 정체성이다. 네. 그리고 2장에서 그 방어막을 뚫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2장 제목이 망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망치로 안 맞고 싶은데 망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망치로 이제 자기가 만든 방어 패턴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보는 거가 이제 책에는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책방에서도 예. 이제 책 좀 추천해달라 라고 사람들이 물어올 때, 요즘에 관심이 예, 가거나 예, 뭐 예. 고민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있느냐, 뭐 대답이 들어오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서 자꾸 왜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책에도 쓰여 있지만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의사면허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 혹시 무슨 뭐 법에 그냥 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냥 왜, 강박증이가 뭐. 그냥 왜라고. 근데 장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책을 읽다가 든 생각인데요. 네. 그 분명히 자기가 방어하는 태도를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해를 하려면은 왜라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방어하는 패턴이구나, 내가 이걸 방어하고 싶구나, 그거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어를 좀 깨야 저도 좀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아까 우리가 이제 듣고 맞다 그런 사람 있어라고 했던 사람에 좀 반대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라든가 자기 이유를 쉽게 못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의식이 비대하다고 할까요?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만 왜라고 묻고 싶다. 뭐 나에 대해서 좀 이 에고를 좀 떨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라고 생각할수록 계속 저의 그 자의식을 확인하게 되고, 그 왜가 또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상한 거죠. 예, 좀 이상하시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왜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물으면요. 네.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수학 공식의 답은 무엇일까? 왜? 이런 거는 사실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 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는 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몰라, 싫어, 나 그냥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내 손에 뭐가 사실 느껴지는 거냐면 그 방어벽이 탁 등장한 거죠. 네.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을 내 스스로 할 때마다 계속 그 방어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한테 정말 멋있게 보이고 예쁜 벽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어릴 때 힘들게 살아서 그래, 우리 아빠 엄마 때문이야, 자, 이런 대답을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은 그 대답을 만질 때마다 자기는 정답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의 원인하고 결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쟤가 때려서 그래. 쟤는 왜 때렸는데? 내가 때려서 그렇지. 그럼 쟤는 왜 때려서?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어떤 네.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방어를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반복하는 경우는 정말 고차원적으로 자기 속이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럴 때는 질문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질문을 끊고 다른 쪽으로 질문을 돌려서 자기의 다른 면을 또 들여다보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거는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한 불안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답이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책에서 요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네. 책갈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진심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찍은 셀피들만을 모아 자신을 상상한다면 남들은 나를 동영상으로 관찰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나와 타인의 인식 차이가 본질적인 소외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쉽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다르다는 것인데 그 다름에 대해 저항하고 화를 내는 이들이 많다. 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어 체계를 형성하여 스스로도 볼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곤 한다. 이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말보다 자신을 복잡한 서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를 복잡한 서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거, 요거 뭔가 알듯하면서도 조금 그래도 한번 원장님께 설명을 제가 다시 이번 책에 이런 표현을 많이 적어놔가지고 괜히 책이 좋다는 평가를 좀 듣고 왔어요. 있어 보여요. 알듯 말할 듯 하지. 디스빌리티가 좀 이렇게 뛰어난. 네. 그게 아니 뭐 서사라든 게 그 의미가 다 다르니까. 근데 원래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아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증명사진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거울에서 약간씩 각도를 왔다 갔다 틀어대면서 머리에서 다시 포토샵을 거칩니다. 그래서 턱도 좀 깎고 머리 이마도 조금 느리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증명사진을 봐도 놀래요. 아니 난 이렇게 안 생겼는데 라고 그렇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보기엔 너네 뭐 딱 네 얼굴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거기서 큰 격차가 벌어지는 데다가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대개 자기 얼굴이 상상한 그 장면에서 멈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남들은 그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옆 얼굴, 뭐 뒷모습,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말하는 태도, 웃는 표정 이런 걸 갖다 보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좋고 항상 기쁜 모습을 나타내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니에요. 제 얼굴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이렇게 다들 찔려하시지? 저기 뭐야? 그거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포토샵으로 만들어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될 뿐이고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지금 너 같으면은 못생겼다기보다는 약간 심술 맞다고 생각은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한 서사라는 거는 연이어진 어떤 스토리 안에서의 너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갖다 생각해야 되지 어떤 장면 네가 생각하는 그 영화로 치면 스틸컷 하나 가지고 네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문 기자들한테 이제 품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은 특히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굉장히 언론에 자주 대하는 분이 아니라 뭐 처음 데뷔한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요. 인터뷰하고 나면은 기사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기대를 하다가 그 기사를 보고 기분이 되게 나빠하는 거예요. 사진이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턱주름만 거 썼느냐, 왜 하필 웃고 있을 때 눈 가린 거 썼느냐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나빠하고 그날 아침에 기분이 되게 안 좋다가 오후에 보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진 잘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면은 약간 잘 나왔나? 이 생각하다 저녁 때 이제 돼가지고 네. 그냥 이게 내 얼굴이구나. 근데 그게 시간이 분명히 한 반나절 이상 걸려가지고 보통 인터뷰 기사 쓰고 나서 저는 아침에 막 이렇게 굳이 연락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업종에 종사를 했는데도 제가 인터뷰 2가 돼가지고 제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아니 왜 이걸 썼지? 막 이런 그러고 오후 되니까 사람들이 사진 잘 나왔더라 뭐 이러고 네. 아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저도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 너 근데 사진은 왜 그렇게 쓰니?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정말 또 이게 그런 사진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편집 기자랑 어떤 사진 기자들은 정말 센스가 남달라요. 일부러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네. 독특한 미학과 좀 약간 모든 사진을 이렇게 전쟁 보도 사진처럼 생각하는 어떤 특유의 저널리즘 관점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벌써 지금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이제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은 내일 이어서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